자, 그러면 일반적인 기준부터 가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과세표준의 의미는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소비세로 거래 징수해야 되는 금액을 얘기할 뿐이다. 매출세액이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다. 자, 공급가액 별표 싣고 암기하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못 외워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요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뭐 대금 등 뭐 이러면 돼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자, 거기 다시 한번 밑줄 긋습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거예요.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사실 마일리지가 전월합의체 판례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도 싸웠던 게 뭐냐면 금전적 가치가 있냐 이거야. 마일리지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넘겨봅니다. 자,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럼 대가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대가는 반대급부가 돼야 되는 거. 반대급부. 자, 그럼 반대급부. 저는 올해 부가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다. 반대급부. 자,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체이자를 받았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연체이자를 받았다. 자, 그럼 소득세부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소득세. 사업소득. 자, 사업자가 외상 때를 연체이자를 받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사업소득입니까? 기타소득입니까? 이건 사업소득이었죠. 근데 약간 논리가 조금 그렇다고 했지. 이 연체이자의 법적 성격은 뭐라고 그랬어? 손해배상금이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손해배상금. 그쵸? 원래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타소득 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소득 잘하면 사업소득으로 받고, 연체이자인데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 받게 되는 연체이자면 때로는 지연이자.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갈 수도 있었죠. 지연배상. 이제 오늘 배우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공급가액에 들어오지 않죠. 왜 안 들어옵니까? 왜? 이거 세무회계에서도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논리가 중요해. 성격이 뭐야? 지연이죠. 이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반대급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재화나 용역의 반대급부가 아니야. 재화 또는 용역의 반대급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 연체이자는 우리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재밌는 사건이 있었던 거지. K통신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S와 지금 뭐 경쟁사에 있지만, 여러분 이제 실무에서는요, K는요 매번 부가세 경정 청구를 합니다. 거의 매년 한다고 보시면 돼. 매년. 그냥 무조건 넣습니다. 무조건. 이게 애매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넣고 보는 거야. 왜요? 나중에 경정 청구 기간 끝나면 안 되잖아. 그냥 그때 일단 넣어놓고 일단 재판에 붙어서 이제 더 추가할 거 있으면 넣어놓는 거야. 계속 넣습니다. 경정 청구 기간이 5년이니까 그냥 일단 계속 그냥 뭐든 넣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매년 넣고 그중에서 대법원 가서 이긴 것도 꽤 있는 거야. 금액이 꽤 크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인터넷 가입이나 통신 요금 가입, 통신 가입을 하면 약정을 걸죠. 약정. 그렇죠? 그럼 약정을 하면 뭘 해줘? 할인을 해준단 말이야. 할인.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시가가 100만 원짜리였는데 예를 들어 할인해서 할인을 한 30만 원 해줘. 그래서 70만 원.
가치를 잡고, 그렇죠? 매월 7만 원 이렇게 결제가 들어간단 말이야. 10개월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원래 10만 원인데 3만 원씩 할인받고 있는 거죠. 그 자체는 애누리죠. 애누리. 공급 조건에 따른 애누리. 근데 얘가 중간에 뭐를 하냐면 계약을 해지하는 거지. 해제. 해제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위약금이 나오겠죠. 위약금. 위약금을 받은 거죠. 위약금. 이게 부가세 공급가액에 들어가냐 이거지. 일단은 넣습니다. 이 친구들은. 넣고 경정 청구를 한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위약금이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거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은 거냐. 만약에 재화나 용역의 반대급부,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라면 위약금도 부가세 포함돼야 되는 거고, 손해배상금 쪼라면, 지연배상이라면 그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관계가 없는 게 되겠죠. 반대급부로 받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깎아주기로 했죠. 약속을 안 지켜서 나온 거잖아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각자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1번 공과액 포함, 2번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잘 생각해보면은 처음부터 얘가 중간에 해지할 거였다면 처음부터 월 10만을 받았겠죠. 근데 끝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에 7만을 받았죠. 그런데 얘가 중간에 해지하니까 올라간 거 아니야, 다시.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못 받았던 걸 지금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공급이 반대급부로 받는 거죠. 옛날에 못 받은 걸 받는 거니까 지금. 근데 단지 그냥 해약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이다. 그렇죠? 위약금이라는 게 손해배상 예정이잖아요. 손해배상 예정으로 법률 관계를 보면 요쪽이 될 거 아니에요. 공과액이 아니라 이건 해약금이다. 자, 생각해보면 나는 포함되는 것 같아. 옛날에 안 낸 거를 지금 반대급부로 받는 것 뿐이다. 못 받은 걸 지금 받는 것 뿐이다. 처음부터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10만 원 받았는데 이거 처음에 장난 쳤다고 해약하니까 나머지 부분 받은 거다. 반대급부로 받은 거다. 라고 하면 1번이고. 아니다. 이거 법률 관계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위약금 그 자체 아니냐. 그러면 2번이 되겠죠. 자, 1번에 손을 들어. 1번이다. 난 2번이다. 대법원은 1번, 고등법원은 2번이었어.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법률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냐. 대법원은 못 받은 거 지금 받은 거다. 바뀐 거죠. 그래서 대법원 가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학계에서는 약간 반반이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논문도 지금 서서히 막 나오고 막 평석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쪽 원심을 지지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사실. 조금 있어.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 6대 4. 사실 이연령 비연령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판례를 직접 내긴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 비스무리한 거 우리가 가장 쉬운 거 이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부가세 내보면. 물론 이게 쉽진 않은 문제죠. 이거는 판단의 문제였어요. 만약 이걸 낸다면 논리 구조가 중요해. 내 생각에 이거 쓰든 이거 쓰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어느 쪽으로 왔느냐가 중요해. 어떻게 왔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그래서 이게 올해 가장 핫한 판례였어. 부가세에서 넘버원 판례였어. 재작년에 넘버원 판례는 제가 모의고사에도 정말 많이 냈던 면세사업 그 부동산 임대하다가 국민주택 하다가 전환한 거 있죠. 시험이 나왔잖아요. 그 저희 해보사 계속 냈잖아요. 계속. 이게 베스트야 우리 베스트. One of the best야 베스트. 진짜 넘버원으로 쳐요. 그런데 평석 이런 게 안 나와서 이 연말에 나왔어요. 연말에 내가 책 쓰고 나시. 자 어쨌든 적습니다. 2017 to 6119 6119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만나볼 수 있으니까 이 판례는 일단 적어두고 자 거기 페이지 또 하나 적어 1-141 연체이자 방금 얘기했던 거 또 있습니다. 그쪽을 잘 정리하시라. 결국 가장 쉬운 논리 비슷한 거에서 찾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 1-141에도 연체이자 관련된 이게 손해배상금으로 받으면
용역에 혹은 재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대급부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예를 들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하시겠죠? 이 표현은 대법원이 옛날부터 썼던 표현입니다. 이제 느낌을 이해하실 거야. 결국 논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법률상 위약금이다. 위약금이다. 즉 재화나 용역의 반대급부가 아니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재화나 용역의 반대급부라면 포함해. 그러면 형식은 위약금이라고 썼을지라도 그 말은 위약금이라도 썼을지라도 이게 실질이 위약금이 아니다 라고 법률 해석을 했으면 대법원처럼 결론이 나오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밑에처럼 결론이 나오는 거죠. 법률 관계 그 자체를 보자 라고 한다면 이해하시겠죠?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돈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더 받는 건 무슨 문제가 생겨? 처음에 10이었다가 지금 7로 깎아서 7했다가 3을 더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수정, 세금, 계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 법의 수정, 세금, 계산서 파트 보면 있단 말이야. 그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 뒤쪽으로 가서 다 같이 연결을 좀 지셔야 돼. 자, 수정세금 계산서 가보시면 사유가 있습니다. 교재 157페이지 가봅니다. 1-157페이지. 자, 거기 사유 중에 하나 찾아보세요. 물론 왼쪽에도 사유가 있지만 오른쪽 그 박스에 사유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동그라미 3번에 있죠. 그래서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자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럼 언제로 돌아가는 거야? 아니면 이때 하는 거야? 이때 하는 거죠. 그래서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끌어갔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고등법원은 야 수정세금 계산서라는 게 공급 가액이 변동돼야지. 저거 받았다 무슨 수정세금 계산서냐? 저 위약금 자체인데 수정할 일이 없는데 무슨 수정세금 계산서를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고등법원 판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12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교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 거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 이게 한 20년 동안 계속 맨날 사건들이 있는 거야. 20년 동안. 그 중에서 통신사 위약금 가장 근래 핫한 거고 옛날부터 이제 중요했던 걸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체이자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통신사 저 부가세 내기가 좀 어려운 게 저는 핸드폰을 잘 모르는데요. 거래 구조를 잘 모르는데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가세는 일반인들이 알만한 상식 구조에서 가져오는 게 조금 더 스무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4호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자, 우리 세무 얘기할 때 많이 하는 거잖아요. 실무에서 뭐냐면 외화 통장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 시기 선적일 전에 돈을 원화로 빼면 즉 원화 통장으로 바꿔 끼게 하면 원화 통장에 찍힌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거고 원화 통장에 찍히지 않았다라면 외화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외화 통장에 그대로 있으면 공급 시기 환율을 쓰는 거죠. 실무에서는 무조건 공급 시기 환율을 써요. 온보드 데이트라고 해서 무조건 그날로 써. 환가를 한다고 볼 수가 없어. 왜냐면 외화 통장에 거래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한 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지금 돈이 필요하면 빼겠죠? 이 돈이 언제 거야? 못 쫓아가.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온보드 데이트 날 무조건 씁니다. 무조건. 실무에서. 온보드 데이트 날 그냥 기준환율 다 씁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은 전에 한번 얘기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요. 그 기준환율 있잖아요. 시험 문제도 한번 나왔죠. 기준환율. 은행 입장에서 다 쓴 거야. 대고객, 그렇죠? 매입률, 매도율을 쓴 거죠. 그렇죠? 그럼 은행이
우리한테 팔 때, 우리가 살 때, 그죠? 은행은 파는 걸 쓰는 거야. 팔 때 우리한테 비싸게 팔아요? 살 때 비싸게 사요? 사고 파는 거 있으면. 팔 때죠, 팔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대고객 매도율, 기준환율, 대고객 매입률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환율 기본적인 프로세스다. 잠깐만 저기 대리납부 규정 잠깐만 구경을 해보면 외환산이 있을 거예요. 여기 시험 문제 나왔었잖아요. 200페이지 가봅니다. 200페이지.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대리납부라는 건 원천징수라고요. 돈을 줄 때 내가 외화로 돈을 줄 수도 있고 원화로 줄 수도 있죠. 근데 외화로 보내는데 원화를 외화로 바꿔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그라미 1이 뭐예요? 우선 2부터 보면 달러로 그냥 보내면 달러 통장에서 있는 달러로 그냥 보냈으니까 뭐 하면 돼? 그냥 거기에 기준환율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원화로 외화를 매입해요. 달러를 사서. 그렇죠? 사서 지급하면 우리 입장에선 어떤 환율을 쓰는 거야?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이죠. 우린 사는 거니까. 사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요 시험 문제 나왔었잖아요. 2차 시험에. 실무하시는 분이 된 것 같아. 그냥 실무하시는 분. 이런 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죠? 어떻게 알아? 보통 사람 진짜 영어로 아이씨.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 근데 보통 실무하는 사람 아니면 알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하시면 되고 4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고, 자 5번 금전 외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있죠. 자 금전 외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죠. 근데 그때 내 수업할 때 진짜 구라 아니고 내가 이거 다 얘기해줬어요. 매도율 매입률 해가지고 더 자세한 얘기도 해줬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안 할래. 실제 실무에서는 매도율을 많이 쓰거든. 기준환율보다. 그 이유도 있어. 이게 환가가 중간에 껴있을 수 있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다 매도율에. 매도율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환율을 더 많이 신고하는 거죠. 영세율은 과소신고 가산세만 있어. 과대신고 가산세가 없어. 부가세 과표는 약간 더 띄워서 한다고 다들. 온보드 그 선적 BL이 있어요. BL에 온보드 데이트가 있어. 그럼 그 날짜 형광펜을 다 직원들이 칠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엑셀에다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환율 있죠? 서울 외국환 중개라는 데 있어. 거기서 딱 해서 캡처 띄어가지고 엑셀로 받을 수 있거든. 다 꽂는 거야. 거기다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 그걸로 근데 전표를 쳐. 그러면 뭐가 안 맞아? 우리 매출은 부가세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다 부가세로 하고 실제 나중에 원화랑 다 기표가 안 맞겠죠. 그럼 외환산 다 한 번에 하는 거야. 외환산 회계 처리를. 외환산 회계 처리는 실무에서 재고자산 처리하고 똑같아. 재고자산 하는 것처럼 하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뭐 일하다 아시면 되는 거고. 금전 외의 대가를 수령한다. 왜? 돈 말고 다른 거죠. 교환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 그러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받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소비세죠. 소비세니까 자기가 공급한 것에 시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교환거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기부채납이더라. 기부채납. 무상사유권을 받으면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부채납했으면 그 대가를 무상사용권을 받았으니까 내가 공급한 게 소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공급한 것을 시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불분명한 게 첫 번째 그 시가 불분명할 뿐더러 두 번째는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면 시가라는 게 일반적으로 제가 건물 같은 걸 줘줬으면 거기에 마진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너무 무리하다 해서 관련 법률에 따른 시가로 가고 있다. 그래서 기부채납에 관한 법률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무상이었다. 무상사용권이 없다. 그럼 반대급부가 없는 거죠. 대가를 받은 게 없는 거지. 금전 외 대가를 수령했다니까 이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대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섯 번째 부가치 여부가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 그럼 110분의 100인데 그러면 오른쪽에 가보면 이 규정의 취지가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가보면 부가가치세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 그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면 지나치게 많이 산정된다는 거죠. 나는 10,000원 받았는데 1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보단 10,000원을 공급 대가로 봐서 포함된 거로 봐서 하는 게 그럴 수 있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거. 불분명하다면 포함된 거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되는 거지. 납세자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재밌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이게 사건이 너무 복잡하긴 해요. 이제 러시아의 어떤 배들이 이제 부산항 같은 데 온단 말이에요. 러시아의 배들 부산항에 왔는데 여기에 선원들이 이 횡령을 했어요. 기름을 훔친 거야. 그죠? 선원들이 기름을 훔쳐가지고 넘긴 거지. 유통상 주유소 하는 애들한테. 그죠? 그럼 얘네들이 샀죠. 샀는데 하다 보니까 매입 자료가 없잖아. 매출은 다 뜰 텐데. 지금 이해하시겠죠? 싸게 샀다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한 70%에 샀다고 하더라고. 작물이니까. 근데 매입이 없잖아. 세금 폭탄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산 거야. 자료상.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자료상들한테 샀어. 이해하시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자료상 중에서 어떤 놈이 매출 누락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복잡해, 구조는. 이게 스토리는 되게 복잡한데 그냥 마지막 정리하면 이것만 아시면 돼. 잘 모르겠어도 어떤 주유소가 저쪽한테 소비자한테 판 게 아니라 저쪽 주유소한테 팔았어. 근데 매출 누락을 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생으로 매출 누락을 했다고. 생으로.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걸렸어.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상식에 의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받은 게 10억이라고 하면 10억 곱하기 110분의 100을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조사관님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야, 법조문을 봐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니네는 처음부터 생각이 부가세를 빼먹기로 했고 처음부터 부가세 없이 이렇게 거래하자고 얘기했지 않니? 그러니까 매출 누락을 하면서 저쪽에 받아줬을 거 아니야. 둘이 이런 거지. 내가 소비자한테 팔았어요. 그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소비자하고는 거래가 불분명하잖아. 근데 이게 단순 매출 소비자에게 누락한 게 아니라 나도 업자고 너도 업자야. 우리가 기름 파는데 자료 없이 하자. 무자료 거래하자 얘기했어. 그러면서 형사사건에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한 진술이 이거 부가세는 생각했습니까 했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뭐 이런 거였는데 부가세까지 생각하면서 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건 진술 조서에. 그렇잖아. 검사님이 물어보는데 검사님 장난해요? 뭐 이런 거 나온 거지. 무슨 부가세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돈을 주고받습니까? 이런 진술들이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과세관 측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매출 누락을 했고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기로 서로 합의가 분명히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매출 누락 10억이면 그럼 부가세 없이 한 공급가액 10억 그 자체다. 분명하다 니네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거래한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했고 법원도 거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맞네. 분명하네. 그러니까 공급가액을 110분의 100으로 할 수가 없다. 100 그 자체다라고 결론을 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2017도 59291이에요. 자, 가보면 이는 사업자가 장차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가로 받은 경우를 전제하는 거다. 110분의 100은 사업자가 장차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사를 갖지 않은 경우나 처음부터 짬짬이 해서 우리 부가세 없이 하자라고 했다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확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